업종 중에서 트럼프가 됐을 때 유효한 업종은 방산 업종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요리치원입니다. 네, 오늘은 미국이 비컷을 단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자산 시장에서는 좀 우호적으로 작용을 하지 않는다는 점, 이에 따라서 어떻게 좀 대책을 세우면 좋을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싶고요. 한 가지 더는 미 대선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?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해리스가 좀 우세를 차지하고 있었다면 갑자기 막판 스퍼트로 트럼프가 달려가기 시작을 했습니다. 그래서 트럼프가 당선이 됐을 때 어떤 투자 전략을 취하고 있으면 도움이 될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. 미국이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잖아요. 보통 그러면 금리가 인하됐기 때문에 이제 위험자산 시장으로 돈이 막 들어와야지 이게 돼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있어요. 그것을 단행하기 전이 달러 인덱스가 더 내려갔었어요. 100원까지 왔다 갔다 했었는데 금리 인하를 하고 나서 오히려 104로 돌진을 했단 말이죠. 미국 입장에서 예상을 좀 했던 것 같아요.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인플레이션이 쉽게 잡히지는 않을 것이다. 혹은 우리는 고물가, 고금리 이 기조를 생각보다 오래 유지하겠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미국 입장에서는 강달러를 사실 반겨야 됩니다.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달러가 이 정도 힘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달러에 계속 수요를 하지, 그래서 굳이 낮추려고 하지 않고 이 기조를 좀 즐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. 한 가지 더 변수가 전쟁의 위협이 좀 높아졌습니다. 또 서남아시아에서 전쟁이 터지기도 하고 또 러시아의 전쟁이 장기화가 되고 하다못해 또 북한까지 파병을 했다는 걸 보니까 좀 세계 지정학적인 위협이 좀 도사리면서 안전 자산 그리고 실물 자산에 대한 좀 선호도가 조금 더 높아진 게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예상보다 비컷에 대한 여파는 크지 않았다.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미국이 억지로 좀 잡으려 하는 것 같지도 않고 계속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실물 자산은 계속 유효한 투자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. 대표적인 실물 자산으로는 당연히 금이나 은이 있겠고요.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금이 너무 많이 오르면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은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은도 괜찮은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. 물론 금을 잡았으면 더 높은 성장을 했을 겁니다. 지금은 금이 사상 최대 한돈에 50만 원? 네, 베개 절반지 어디 갔습니까? 네. 금모으기 운동에 잘 쓰였다고 어머니가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. 어쨌든 없고요. 여러분 금 꼭 붙잡고 계시길 바라겠습니다. 처음에 금이 오르긴 하지만 은도 결국에는 비슷한 방향으로 맞춰가려고 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은도 여전히 괜찮은 투자 전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리고 또 비트코인도 갑자기 막 치고 올라가고 있죠. 근데 이거는 트럼프가 우세한 게 있어가지고 비트코인이 막 좀 올라가고 있는 것 같긴 해요. 트럼프는 이제 가상 자산에 있어서 좀 우호적인 입장을 펼치고 있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이렇게 급상승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사실 비트코인이 이제 뭐 5만 달러 근처나 그 아래면은 항상 사도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너무 높아졌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는 거는 위험도가 있죠. 저도 들고 있으면 좋았겠지만 이전에 좀 팔아가지고 아쉬운 감은 있지만 이게 대선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. 미국은 우리나라랑 또 투표 방식이 다르잖아요. 주마다 몇 대표인들 뽑아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예상과 다르게 또 나올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좀 대선을 치르고 나서 비트코인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정말 트럼프가 됐을 경우에 어떤 일이 생기냐? 트럼프의 정책을 보는 게 중요한데 트럼프는 우선 재정 지출을 더 확대할 생각인 것 같습니다. 특히 법인세, 소득세, 감면을 주로 하고 있고요. 이렇게 되다 보면 당연히 국민 입장에서는 방일 수밖에 없죠. 내가 돈을 버는데 세금을 조금 내라고 하는데 이거 누가 안 좋아하겠습니까? 하지만 누군가는 이것을 충당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. 누가 충당을 하겠어요? 나라가 충당을 하겠죠. 즉 나라가 빚이 많아진다는 겁니다. 그래서 미국은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달러를 이제 무제한 프린트해서 그럼 쓰면 되지 않냐라고 싶지만 사실 무제한 프린트는 할 수 있어. 대신 그 담보로 미 국채를 누군가에게 팔아 넘겨야 됩니다. 얘네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도 많이 사주고 미국채를 그렇게 많이 또 발행을 하게 된다면 이걸 팔기 위해서 미 국채 금리가 엄청나게 또 폭등을 하게 될 거다. 라는 그런 시나리오도 있고요. 이렇게 될 경우는 위험자산 시장에서 좋진 않죠. 그렇게 돼버리면 미 국채를 많이 들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인 일본도 금융 변동성이 크게 차지할 것이고 또한 많이 팔아 넘기긴 했지만 중국도 그 여파를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. 이런 아시아 국가에서 금융 변동성이 생기면 당연히 우리나라도 많이 변동성에 휩싸이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유의를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미국이 비컷을 단행을 하니까 중국 역시도 금리 인하
인하를 했는데요. 중요한 거는 기준금리 인하보다도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건 대출금리 인하잖아요. 대출금리를 인하해야 좀 살만하지 기준금리 내려가면 사실 더 좋은 건 은행이에요. 예금이자 적금이자를 조금 더 줘도 되니까요. 근데 대출 내려가지 않으면 쉽사리 대출을 받거나 또 계속 상환하는데 힘들기 때문에 대출금리가 내려가는 게 중요합니다. 그래서 중국은 이 대출금리를 인하를 했기 때문에 약간 중국 소비주 쪽에서도 반응이 있는 것 같고요. 중국 소비주를 뭐 많이 할 필요는 없지만 한 주 정도는 들고 가보는 전략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. 중국도 재정 확대 방향으로 나아간 것 같아요. 하지만 또 이거를 또 두고 볼 미국이 아니죠. 누구를 키울까요? 당연히 또 인도를 더 성장을 시키겠죠. 이번에 보니까 현대차가 인도 증시에 상장을 또 성공을 했던데 축하한다고 일단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. 또 이만큼 인도 시장에 있어서 다른 글로벌 자금들이나 그런 기회들이 늘어난다면 당연히 인도의 성장률도 더욱더 높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인도 ETF는 저는 이제 연금저축으로 계속 들고 가고 있는데요. 인도의 성장률도 이번엔 좀 낮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중국보다는 높더라고요. 중국을 누르기 위해서라도 미국이 인도를 서포트할 거기 때문에 인도 ETF는 계속 들고 갈 예정입니다. 그리고 트럼프가 또 워낙 자국주의, 미국에서 난 것만 써야 된다 주의라 사실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렇게까지 좋은 방향은 아닐 수 있습니다. 하지만 그나마 수많은 업종 중에서 트럼프가 됐을 때 유효한 업종은 방산 업종입니다. 전쟁에 있어서 평화보다는 우리나라 자기 나라가 제일 세야 돼. 좀 배타적인 입장을 하고 있고 특히나 AI 기술을 군사에 접목하겠다. 다른 나라와 절대 공유하지 않고 우리나라만의 AI 군사 프로젝트를 만들겠다라는 걸 계획하고 있는 트럼프이니만큼 저는 세계적으로 군사 경쟁이 좀 심화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또 일부러 전쟁을 멈출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지 않아요. 전쟁을 지속해야지만 사실상 달러에 대한 수요 좀 늘 수가 있거든요. 왜냐면 안전자산의 소요도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러 더 멈추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전쟁으로 인해서 돈을 버는 것도 좀 이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다른 나라도 지금 군비 증가를 해야 하고 우리나라도 군사 예산을 늘린 걸로 봤을 때 방사는 내년까지도 유효한 업종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물론 지금까지 좀 많이 오르긴 했어요. 그래서 좀 지금 쉬어가는 구간을 겪고 있는데 쉬어가고 다져가는 구간을 갔을 때 방산주는 하나 정도는 영입을 하는 것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특히 이제 러시아가 계속 장기화가 될 경우 러시아 근방에 있는 동유럽 국가들 역시도 경비 태세를 늦출 수가 없잖아요. 그래서 폴란드하고 계속 접촉이 있었던 것도 이 부분 때문이니만큼 이런 좀 군사적으로 또 수출을 할 수 있는 방산주는 좀 길게 끌고 가보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. 하나 또 특이한 점이 있다면 하나에서 사실 K 플러스 방산 ETF를 만들었었거든요. 작년에. 그래서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보여줬는데 이게 내년 상반기에 나스닥에 상장을 한다고 합니다. 이렇게 될 경우 당연히 또 글로벌 자금들이 또 몰려 들어오고 다른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K 방산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 정말 이 나스닥 상장이 된다면은 또 한 발자국 더 도약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. 다행인 거는요. 지금 방산 ETF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. 딱 2개뿐이거든요. 하나자산운용에서 하는 K 플러스 방산 그리고 신한에서 하는 솔 K 방산입니다. 우후죽순 들어되면은 이게 또 투자금이 분배가 되잖아요. 그런데 아직은 딱 2개밖에 없고 둘 다 좀 따끈따끈한 신상이기 때문에 가격대가 많이 높지 않습니다. 특히 신한은 만들어진 지 진짜 얼마 안 됐어요. 일주일 됐나?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11,000원대고 하나 같은 경우는 20,000원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성 종목을 살펴보시면서 투자를 또 해나가면 좋겠습니다. 보통 흐름이 좀 비슷하게 가기 때문에 수익률이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날 거예요. 근데 나스닥 상장 이슈를 갖고 있는 하나 K 플러스 방산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나는 ETF 말고 한 가지 종목으로 하고 싶다 하시면 여기에서 제일 많이 투자하고 있는 기업을 보시면 돼요. 거의 20% 이상의
파일을 차지하는 게 바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. 사실 우주 첨단 산업에 있어서도 열을 올리고 있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방산주 대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옛날부터 되게 제가 좋아하던 그런 기업이었어요. 처음 주식 시작할 때 주식 일기에 보면 되게 자주 등장하던 친구였는데 진짜 눈물이 납니다. 제가 왜 눈물이 나냐면 9년도였습니다. TMI를 할게요. 저는 창원에서 나고 자랐어요. 창원에 갈 때 친구 집이 성주동인데 진짜 그 앞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제 1사업장이 있었단 말이에요. 근데 그때 얘네가 스마트 팩토리로 다 바꿨다고 좀 선전을 해서 우연찮게 알게 된 기업인데 생각보다 괜찮은 거예요. 우리나라 K방산 유명하지? 또 막 그때 누리호 이런 것 때문에 좀 괜찮은 기업이다. 들어가 봐야겠다 하고 42,000원에 들어갔습니다. 그러고 나서 코로나로 두드려 맞고 거의 3년을 버티다가 이제 좀 놓아줘야겠다. 얘 진짜 안 오른다 하고 놓아줬거든요. 놓아주자마자 지금 가격이 어머 세상에 39만 원이더라고요. 초심자의 행운을 저는 갖다 버렸습니다. 네, 그때 얘를 정말 그 돈을 여기다 투자를 하고 지금까지 있었으면 물론 행복하지만 더 행복해졌겠죠? 네,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초심자인데 뭔가 좀 번뜩이는 그런 기업이 있다. 그럼 여러분 좀 믿고 한번 가보십시오. 나는 나를 너무 믿지 못했다라는 게 참 아쉽고요. 그래서 내려올 때까지 저도 기다리려고 해요. 11선을 지켜주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때 또 들어가면 되지 않을까. 지금은 너무 방산주들이 급하게 많이 올라서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급하게 들어가실 필요 없고 충분히 조정을 받았고 또 다지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때 한번 접근을 해보시거나 나는 이렇게 한 주에 몇십만 원 하는 건 부담스러워. ETF로 가보겠어 하면은 아직 ETF가 2개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를 선택해서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이렇게 여러 가지 경기 지표나 또 세계 정세에 따라서 어떤 투자 스탠스를 취하면 좋을지 말씀드려 보았습니다.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기 때문에 참고로 해 주시고요. 달러 인덱스가 높아지면 사실 증시 상황이 좋지 않거든요. 당분간 좀 지지부진할 수 있겠지만 그 지지부진함에 따라서 눈여겨보고 있던 기업들이 눌린다면 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길게 봐야 되는 거니까요. 그럼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. 안녕.